일본이 이미 한일 간의 기본적인 신뢰 관계를 훼손되었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로서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상실되었습니다. 정부가 지난 8월 22일 한일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재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일 지소미아는 11월 22일 완전히 종료된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이런 결정을 두고 안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표하고 있다. 지소미아 종료가 한미 동맹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선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급변하고 있는 동북아 정세 속에서 외교안보의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기회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새로운 군사 대국화를 꿈꾸며 한국의 발전을 견제하는 일본. 경제 안보 면에서 우리의 동맹인 미국과 치열한 갈등을 빚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제1의 교역국인 중국. 이처럼 한반도를 둘러싼 국가들과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요즘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도 이에 맞춰 유연해져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추석 이후 진행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미국이 기존에 제시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인상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처럼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 그 영향에 대해 다양한 분석과 대응책이 제시되고 있는 상황. 그렇다면 현 시점에서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지난달 22일 우리 정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어서 안보상 신뢰국가 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한댔다는 대응 조치입니다. 이번 결정에 대해서는 당연한 대응 조치라는 반응과 안보에 대한 우려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미 동맹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우려인데요. 정부는 동맹도 국익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앞으로 우리가 외교안보 전략을 어떻게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달라지고 있는 동북아 정세와 맞물려 국익을 위한 외교안보 전략은 어떻게 추진해야 할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은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도 생중계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네 분과 함께 하는데요. 함께 얘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을 역임하셨죠. 더불어민주당 심재권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한 말씀 주시죠. 오늘. 예, 지난 7월 1일이었던가요? 일본이 불시에 우리나라에 대해서 경제 보복을 시작하면서 지소미아 종료까지 한일 관계가 많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이 사태를 계기로 한일 관계가 보다 더 우호적인 설린 관계로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갈 수 있는 그런 근본적인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이 주제에 관련된 세 분의 전문가인데요. 각자 시각이 다양할 수 있는 세 분 함께 모셨습니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소미아가 종료된 지 벌써 12일이 지났죠. 사실상 지소미아가 종료됨으로써 이것이 우리 남북한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또는 동북아 안보 환경에 제법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지소미아 종료에 따른 어떤 진단과 더불어서 해법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홍현익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연구실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정부가 쥐소미아를 별일 없었으면 연장했겠죠. 그러나 사실 쥐소미아는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아베가 전략적 판단착오로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줘서 쥐소미아를 종료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명분으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일본의 탓으로 종료를 시켰습니다. 이제까지 우리하고 전혀 적대 관계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던 중국과 러시아 이들로부터 우리가 적대국 취급을 받아왔는데요. 이제 이들과의 관계를 정상화하고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의 방패나 전초병에서 벗어나 그야말로 호혜적인 한미동맹, 한일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도 이미 한반도 안보 환경은 상당히 어려웠다고 봅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이러한 어려웠던 한반도 안보 환경이 개선될 수 있느냐, 주변 환경이 전개되는 것을 보면은 개선되기보다는 한국만 더욱더 고립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걱정이 되는 상황인데요. 아무튼 오늘 논의를 통해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를 집중 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에서 외교 안보 통일 분야 전문가의 또 심재근 의원님, 또 관련 분야 전문가 세 분 오셨는데 뭐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가신데요. 오늘 인사하시는 것 보니 약간의 오늘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이게 잘 모아져서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졌으면 합니다. 심재근 의원님, 네. 정부에서 이번에 종료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보도에 따르면은 상당히 견해가 고민 끝에 결론을 내린 것으로 이렇게 나왔는데요. 결정한 결정적인 배경 어떻게 지금 얘기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일본이 네. 우리나라에 대한 신뢰 관계를 훼손한 데서 비롯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한일 관계 참 설린 관계로 발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이 과거의 자신들의 잘못, 그러니까 강제징용공들에 대한 배상 문제라든가 위안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덮기 위해서 우리 정부에 압력을 가해왔고 그 일환으로 경제 보복을 시작했다고 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로서는 불가피하게 거기에 대해서 상응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고, 이를테면은 군사정보 그 보호 협정 같으면은 상호 민감한 고급 군사 정보를 주고받는 협정인데 예. 상대가 우리에 대해서 그런 불신을 보여올 때 우리가 상대에게 믿고 군사 정보를 줄 수도 없고, 또 한편으로 상대가 주는 군사 정보를 믿고 받아들일 수도 없기에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차제 이런 기회로 해서 정말 그 미래지향적인 올바른 한일 간의 설린 관계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김현우 실장님, 우리가 이게 지금 지소미아가 한일 간에 돼 있지만은 동북아 여러 가지 관계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결성 과정에서는 주도적으로 미국이 이제 개입을 했던 것이 있는데, 그 점에서는 한일 상호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도 있지만은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까도 주목했는데요. 그동안에 나온 미국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예, 크게 뭐 세 파트로 나눠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나는 지소미아 종료 이전 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미국의 분위기라고 할까요? 반응이라고 할까요? 그걸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 문제가 나오고 그랬을 때 이제 에스퍼 그 국방부 장관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해리스 대사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비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능하면 이제 지소미아는 유지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죠.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8월 22일 날 지소미아 종료를 발표하고 나니까 아마 미국은 여기에 대해서 잘했다고 얘기는 못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실망이 섞인 그런 발언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미국의 국무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주로 실망스럽다,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많이 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국무부 보좌관 얘기나 또는 국방부의 동아태 담당 차관보 이런 사람들 얘기를 이제 주로 주한미군이 좀 위험에 처하게 되지 않았느냐. 그리고 한국 방어를 더욱더 어렵게 했다. 이 정도가 이제 초기 반응이었어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이 초기 반응이 지나면서 한국에 대해서 이제 한국이 여기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를 했죠. 왜?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일본도 분명히 잘못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만 얘기를 하느냐.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불만들을 여러 가지 형태로 표출을 하니까. 통상 보복들은 개입하지 않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번 두고 보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엥겔 그 하원 외교위원장이죠.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실망스럽다는 표현과 함께 왜 이렇게 한일 관계가 이토록 나빠지도록 미국 정부는 방관하고 있었느냐. 거기에 대한 얘기도 이제 또 있었어요. 내부적인 비판이 있었군요. 그렇죠. 예. 게다가 이제 미국의 국방부 장관은 한국에서도 이제 여기에 대한 불만들이 있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해서만 실망스럽다는 표현 대신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동시에 실망스럽다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래서 전반적으로 분위기 자체는 조금씩 미국의 반응이 바뀌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김현우 실장께서 여러 가지 지금 그동안에 시간적으로 변화했던 과정까지 설명해 주셨는데요.
홍 박사님,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외교적으로 밖으로 전달되고 보도되는 내용하고 뭐 속내가 같을 수도 있고 좀 다를 수도 있을 것인데요. 속내 또 실질적으로 지금 이제 한미 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진단하고 있습니까? 네. 미국은 저는 더 거세게 반발할 줄 알았는데 저로서는 그 정도면 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지소미아는 사드하고 일체가 되는 것으로서 이게 레이더망, 그다음에 정보통신 교류, 그 정보통신을 하도록 신속하게 실시간 정보통신을 하고 그다음에 유격미사일로 사드를 배치해서 이 중국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한국이 먼저 발견하고 탐지하고 정보를 주고 여차하면 한국에서도 일본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을 우리가 요격하는 네. 그런 시스템이었는데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하고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고 적대 관계가 아닌데 쥐소미아와 사드로 인해서 한국을 전초병이자 총알바지, 뭐 또 아니면 방패 정도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한중 관계가 이제 적대 관계가 돼서 중일 간의 적대 관계가 형성이 돼서 전쟁이 벌어질 때 중국은 먼저 한국의 사드 기지부터 공격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사드에서 모든 걸 다 정찰하고 요격을 하니까 일본에 대해서 그 억지력이 안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를 완전히 한국을 중국과 북한, 러시아의 이 전초병 총알바지로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이제 보초를 안 쓰겠다 그러니 미국은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죠. 지금까지 한 10년을 공을 들여서 사드와 이 쥐소미아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서 벗어나겠다니까. 근데 그 명분을 아베가 줬단 말이에요. 아베는 정말 배은망덕하게 자기가 1차 공격 대상인데 한국이 우리가 먼저 막아주겠다라고 해서 그동안에 일본의 총알바지 역할을 해왔는데 정말 감사하다는 네. 인사를 하기는커녕 오히려 한국을 안보 불신국이라 그러니 거기다 어떻게 2급 군사 정보를 교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쥐소미아는 우리가 종료한 예. 것이 아니라 아베가 종료시킨 것이죠. 그러나 미국으로서는 한국이 결국은 최종 결정을 했기 때문에 한국을 일단 압박을 해서 다시 번복을 시키려고 지금 압박을 하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압박의 수준이 제가 생각한 것보다는 좀 적었다. 이대로 그러나 이행된다면 지금의 사드 경우에 적어도 절반 정도의 배치를 막는 효과는 있다고 보시네요. 그럼요. 사드도 결국은 뭐 우리에게는 별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철수시키는 게 마땅한데 예. 그러나 그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아베가 지금 좋은 기회를 줘서 쥐소미아는 이제 종료시켰지만 사드는 다른 이유가 또 필요하겠죠. 그냥 네. 우리가 사드 나가라 그러면 한미 간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나 절반은 이제 해소가 돼서 예. 동북아의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방어 체제가 상당히 지금 작동이 안 되게 돼서 우리가 중국으로부터 직접 요격을 먼저 선제 공격을 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줄어들었다. 이렇게. 예. 신 박사님은요? 홍현희 박사님 말씀이 다 옳아요. 하나만 빼고 하나만 뭐가 빼고요? 빠져 있냐? 북한 위협을 지금 말씀 하나도 안 하시잖아요. 사드도 일단 1차적으로는 북한 위협이고 여력 있으면 중국에 대한 위협이 되는 거죠. 우리 지금 북한의 신형 미사일 마하 6 넘는다고 하잖아요. 팩3로 막기 어려워요. 사드 하나밖에 있어서 아마 그거로도 다 못 막지만 아무튼 일단 북한의 위협이라는 게 실제 하는 상황에서는 한미동맹을 잘 관리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잘 관리해야 된다. 이번에 우리 정부의 선택은 뭐 할 수 있는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주권 국가로서 뭐는 못합니까? 예. 하지만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위협을 우리가 풀어가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면은 저는 수용할 수 있지만 일단 북한의 위협이 실제하는 상황에서는 그 문제를 우선 풀어야죠. 우리 주변 환경 지금 보세요. 북한은 그냥 비핵화 조치 얼마 안 하고도 대화에 나옴으로 해서 중국하고의 관계도 개선했고 러시아하고도 개선했어요. 그런데 북한의 핵 위협은 그대로 실제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북한 핵은 그대로 있는데 한일 관계 뭐 나쁠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한미 관계까지 나쁜 행동 선택을 하니까 이것이 과연 바람직한 선택이냐 우려가 되는 거죠. 예. 얘기하십시오. 저를 지금 예, 씹어서 예, 예. 반박을 했기 때문에 저도 할 수 없이 제가 좀 실례지만 제가 먼저 예, 예. 반박했습니다. 사드라고 하는 거는 이게 미사일 발사대가 이 48기밖에 안 돼요. 북한의 미사일 1000개거든요. 이 날아오는 거를 우리가 사드로는 도저히 막을 수도 없고 사드가 제가 볼 때는 북한에서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게 작동되기 전에 떨어집니다 이미. 그리고 사드는 서울 수도권은 아예 방어도 못하고 부산으로 고각으로 발사해도 못 맞고 사드는 오로지 레이더를 위해서 전 갖다 놓은 거라고 이제 그건 자체도 1시간 동안 토론할 수 있지만 일단 그 정도로 해두고요.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일본의 도움 하나도 없이 전부 다 알 수 있습니다. 이건 쥐소미아 전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와대에서 직접 발표를 했죠. 그동안에 쥐소미아가 발동된 3년 동안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얻은 정보는 아주 부수적인 것에 불과했다. 북한의 동향을 파악하는데 결정적인 정보를 준 적은 한 번도 없다. 따라서
지금 일본이 준 정보가 유용했던 건 뭐냐면 북한에서 일본 쪽으로 쏠 경우에 마지막에 어디에 떨어지냐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쏘는 거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다 알 수 있고 그다음에 일본 쪽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지구가 둥그니까 일본 쪽으로 떨어지니까 일본이 마지막에 탄착 지점만 알 수 있는데 어디서 발사했는지 어느 궤적을 그렸는지는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쥐소미아 교류할 때도 전부 다 일본이 먼저 네. 빨리 정보를 달라 그래서 우리가 준 것이지 우리가 일본한테 정보 필요하니까 빨리 주세요 한 적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네, 지소미아 성격 자체에 대한 논의는 또 별도로 필요한데 일단 이제 북한 변수를 고려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지적, 뭐 심재원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는 뭐 기본적으로 지소미아가 우리 안보에 작은 도움이라도 줄 수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주 미약하게 보시네. 수도 그렇습니다. 있다라고 보시는 결정적으로 거예요? 네. 중요한 계기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그 미국 측에서 이러저러한 실망을 표하고 있는데 그 점도 저는 그 1차적으로는 미국 측에서 어떤 이런 상황이 오게 된 원인 제공을 한 일본 측에 대해서 그런 유감과 실망 표명을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는 우선 특별하게 우리가 북한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북한의 어떤 그 공격을 방어하는 데 있어서 또는 한미 동맹을 굳건히 가져가는 데 있어서 큰 영향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국가 안보 위기의 관점에서 지소미아가 어떤 정도 이상인가도 지금 견해차가 약간 있어 보이기도 하고 아까 이제 대북 문제, 북한 비핵화 관련 문제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상태에서 우선순위가 틀렸다라고 이제 신범철 박사는 지적했는데요. 어떻습니까? 예, 북한의 위협이 이제 제일 먼저 고려돼야죠. 사드를 배치한 건요, 북한의 위협 때문에 그러는 거지 중국의 미사일 때문에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팩트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중국의 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이 알래스카 쪽으로 가거든요. 이게 이쪽으로 날아올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사드의 사거리, 고도 이거 다 아는 건데 당연히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날려보낼 RCBM에 대한 대응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일차적인 우리 생각은 적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유할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사드라고 하는 것이 뭐 심 의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결국은 북한의 위협 때문에 이제 갖다 놓은 거고 그것도 뭐 우리가 원해서 갖다 놓았기보다는 오히려 주한미군의 위협 때문에 갖다 놨다라고 봐야 되겠죠. 동북아 오히려. 전략 정도는 아니고 그렇죠. 한국 내 한반도 내부에 관련된 문제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맞대응해서 이미 중국도 이미 이제 그 S-400이라고 하는 거 그거 다 이제 이미 배치됐다는 거 뭐 다 알고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지소미아하고 같이 결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 심 의원님 말씀은 이제 두 번, 세 번 굉장히 이제 그럴 수도 있다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전략적 가치는 있는 거죠.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체결한 거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종료되면 일정 부분 우리가 이제 정보를 못 얻을 수 있겠죠. 어쩔 수 없이 한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했다라는 얘기죠. 당연하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체결을 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우선 저희 지금 이야기하는 주제가 지소미아이기 때문에 사드에 대해서 홍 박사님은 그게 이제 기본적 사드 관련된 어쨌든, 절반의 문제를 제거했다라고 보는 입장이어서 중국이 사드에 대해 사드 배치에 대해서 반발했던 일차적인 이유는 그 사드 포대가 갖는 레이더 반격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1,500km에서 3,000km까지 그렇게 중국 내부를 살펴볼 수 있다는 데 대해서 중국이 반발을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 이 지소미아의 그 효용성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지소미아가 좋은 거였으면은 왜 휴전 이후에 2016년까지 체결이 안 됐겠습니까? 2012년에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그걸 체결하려다가 이제 국민들이 알게 되고 그 부적성이 제기되자 취소됐던 거거든요. 그것이 2016년 12월에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 그야말로 서둘러 밀실에서 다시 체결된 게 지소미아였습니다. 그래서 지소미아가 과연 어떤 군사적 효용성을 갖는가 하는 것은 또 논외로 다시 살펴본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 그게 꼭 우리가 필요해서 그렇게 체결한 건 아니었다.
이런 그 팩트 관계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예, 저도 이제 팩트 관계를 하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국방부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서에 기초한 건데 이걸 언제 받았냐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1970년대 초반부터 정보 당국 간 정보 교류 회의를 실시했고 80년대 말부터 우리가 먼저 일본에 제의했다. 그러나 일본은 부정적 입장을 피력을 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계속해서 2010년대에 들어서서 양국 공감대가 형성이 된 건데 그때 결정적으로 2009년도 4월 달에 대포동 2호가 발사가 되고 7월 달에 스카드 5발이 발사되고 5월 달에는 2차 핵실험이 있었다. 그리고 2010년도에 천안함이 폭침이 되고 이런 와중 속에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양국 간에 이 문제를 하자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명박 정부 있을 때 사실상 이 프로세스 자체에 합법적이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예. 사실상 체결 직전인 50분을 남겨놓고 취소를 했던 바가 있고요. 2016년도에 이제 이걸 다시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2016년도에는 원래대로 그러니까 차관 회의니 무슨 회의니 이런 전부 다 절차대로 아무런 하자 없이 이것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예. 이것이 팩트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예, 이 문제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잠깐요. 사드 문제라든가 근원적인 이 배경하고 같이 맞물려서 논의가 될 수가 밖에 없긴 하지만은 계속 근원적인 문제까지 가면은 주제가 계속 확산이 되니까 일단 이 관련해서는 홍 박사님 또 신 박사님 두 분 얘기를 듣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일단 아까 김열 선생님 얘기하신 것 중에 미국으로 날아가는 미사일은 알래스카로 날아가니까 사드는 별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지금 미중 간에도 문제지만 지금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데 일본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그 일본은 자기가 앞장서서 중국을 견제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집단 자위권을 근거로 헌법을 개정해서 군대를 가지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미사일은 미국으로 날아가는 게 아니라 일본으로 날아가요. 일본을 날아가는데 어떻게 한국을 안 지나갑니까? 당연히 그 사드는 일본을 막아주는 거예요. 일본을 막아주기 위해서 이게 있는 거고 북한의 미사일은 우리가 사드를 못 막는데 자꾸 북한 얘기를 하니까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요. 북한의 미사일은요. 지금 사드가 아니라 팩3도 못 막고 못 막아요. 북한의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거는 북한이 미사일을 하는 건 100개 중에 한 서너 개는 맞히겠죠. 물론. 그러나 90개를 맞는데 네. 그게 무슨 큰 결정적인 도움이 안 되잖아요. 북한의 미사일을 억제하는 건 우리가 북한의 미사일을 맞았을 때 대량 보복으로 그에 상응하는 보복할 능력을 갖춤으로써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그 하늘에서 날아오는 걸 맞추겠다 그러는데 3분, 2분에 떨어지는 걸 어떻게 맞춥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2012년에 이명박 정부가 완전히 법을 어겨가지고 국무회의에 이게 통과되려고 그러면 네, 하루 전에 그건 얘기가 국무위원들 됐고요. 다 네. 얘기해야 되는데 이 위법해가지고서는 저 같은 사람이 아주 격렬히 반대해서 못했잖아요. 박근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박근혜 정부는 이를테면 필리핀이나 무슨 다른 나라들하고 이제 그 쥐소미아 체결한 거를 보면요. 몇 년씩 걸리고 그래요. 예. 몇 년씩 걸리고 그러는데 이 그 2016년에 박근혜 정부 때 하는 거는 박근혜 대통령 국회에서 탄핵당하기 딱 보름 전에 서명을 했는데 이 미국과 일본의 압박으로 박근혜 정부가 그럼 한번 협상해 보죠라고 한 지 23일 만에 서명을 했어요. 이거는 정말 그렇게 빠른 시일 내에 이게 되는 것이 아닌데 네. 그러니까 굉장히 박근혜 정부조차도 원치 않는데 할 수 없이 하는 거라는 거죠. 이전의 결정 과정은 좀 논의가 됐으니까 신범철 박사. 예. 억제력을 고려할 때는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전부를 다 못 막겠죠. 100발 동시에 날라오면 그중에 일부밖에 못 막는 거죠. 그렇지만 그게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라는 걸 갖춤으로 해서 상대방에 주는 심리적 부담 그리고 전략적 우위 그게 미사일 방어의 요체라고 봅니다. 그것 자체를 지금 부인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 그렇게 따지면 미사일 방어 개발하는 나라들이 바보가 되는 건데 모든 나라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절차의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 사실은 이명박 정부 때 그 국무회의 때 비밀스럽게 올리려고 차관회의를 하지 않아가지고 절차 문제가 제기됐어요. 그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럼 왜 그때 문제가 제기됐느냐? 미국의 이제 국방 전략을 봐야 되는데 과거에는 미국이 워낙 월등하다 보니까 혼자
북한을 상대하거나 혼자 중국을 상대하는데 오바마 정부, 그 전에 부시 정부부터는 미국의 힘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따지다 보니까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는 거죠. 혼자 싸우지 않고 일본과 한국을 묶는다. 이런 개념에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는 건데 이거는 우리한테 부담은 돼요. 왜? 우리는 그저 그냥 미국이 북한 문제만 집중해 주길 바라기 때문에. 하지만 또 동맹이라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절대 무시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기하고 싶은 절차적 문제는 사실은 헌법 86조인가요? 군사에 관한 주요 사항은 국무회의에 심의를 한다. 그것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그 지소미아가 문제됐는데 이번에 우리 정부가 지소미아 폐기를 종료를 결정할 때 그 절차를 안 거쳤어요. NSC만으로 발표를 했는데 저는 의회에 있는 게 아니라서 모르겠습니다. 그 중요한 사항이라서 하면은 역시 차관회의를 거치고 국무회의 심의를 해서 통보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종료도 드는데. 체결 절차와 똑같이 돼야 된다. 그런 그렇죠. 얘기입니까? 근데 그거는 뭐 의원님께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국회의원 효력 관련 문제를 제기합니다, 지금요. 예, 우리 그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 저 처음 듣습니다.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다는 게 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예.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절차에 위법함이 있게 결정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쨌든 살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뭐 그런 상황, 지금 근원적으로 아까 홍현익 박사께서는 그렇지 않아도 불필요한 것이고 오히려 폐기하는 게 맞았었는데 이번에 아베가 오히려 문제를 제기해줘가지고 명분을 만들어줬다까지 얘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논의 과정 속에서 실제로 이제 연장을 이미 하지 않기로 결정했지만은 실행이 되는 것은 11월부터 하순부터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기간이 있다. 이제 일본과 최근의 갈등 요인들을 서로 해소하면서 본다면 이 문제 다시 또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홍 박사님, 네. 일본과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머지 기간 동안에 그 문제를 다시 거론해서 해도 괜찮다고 보십니까? 그럼요. 이미 이낙연 총리께서 예. 공식 제안은 아니지만 이 근원이 쥐소미아, 한국 정부는 쥐소미아를 연장하고 싶었다. 기본적으로. 그러나 아베 총리가 군사 기밀을 서로 교류하는 그 상대방에게 당신은 믿지 못할 나라다라고 하는데 군사 기밀을 믿지 못할 사람한테 서로 교류하는 나라는 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그 한국을 못 믿어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제외하고 뭐 무역 제재, 사실상의 무역 제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원상복귀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고요. 제가 홍 박사님께 질문을 드린 네. 것은 오히려 그걸 없애야 되는 것인데 좋은 기회를 만들어줬다고 하니까. 그렇죠. 저는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예. 그러나 지금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는 거죠. 예. 제가 볼 때는 그래도 뭐 미국이 이를테면 뭐 한미동맹을 깨겠다.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굳이 한미 관계를 나쁘게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 대신에 이번에 우리가 이걸 종료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얻은 효과는 중국이 우리를 다시 볼 테고 러시아도 한국이 정말 미국의 완전히 추종자인 줄 알았더니 한국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한 막소리가 있구나. 북한도 계속 우리를 무시했잖아요. 북한도 문재인 대통령이 이게 트럼프 얘기만 듣는 게 아니구나.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베가 화들짝 놀랬다는 거예요. 왜 놀랬을까요? 이제 한국이 방패를 딱 거두니까 자기가 이제 최전방에 나가서 중국을 상대해야 되는데 예. 놀랄 수밖에 없죠. 미국도 우리가 여러 차례 백악관에 대고 이제 청와대에서 여러 차례 거의 일주일에 몇 번씩 전화를 해가지고 이게 우리를 못 믿겠다고 아베가 한 이상 이 지금 다가오는 시간 내에 만약 일본이 원상복귀하지 않으면 쥐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는 걸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미국은 그냥 구경만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는 움직일 겁니다. 제가 볼 때는 겉으로는 안 움직여도 움직여서 실행 가능성까지 있다고 보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11월 중순 이전에 일본이 이제 태도를 바꿔서 원상복귀 시킨다고 하면 그렇다고 아베를 완전히 체면을 깎기보다는 예. 서로 윈윈하는 식으로 좋게 좋은 것으로 할 수도 있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 서로 이제 원상태 복귀하는 거 아니면 누가 먼저 어느 부분을 먼저 선조치하는 거 이런 얘기는 좀 엇갈려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11월 실행되기 전까지 재고하는 거 어떠냐라는 지금 필요성인데 또 가능성 어떻게 보시냐 그 얘기입니다. 필요성은 꼭 필요하죠. 필요하다. 필요하고 가능성도 뭐 전혀 없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예. 사실상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각각 제시한 중재안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우리는 스탠드 스틸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스탠드 스틸의 핵심은 한국이 대법원에서 판결한 소위 말해서 강제징용공 문제에 대한 배상, 여기에 대한 강제 집행을 일단 중지시키고
반대로 여기 이제 일본에서는 한국이란 백색 국가 제외하는 것을 일단 중지시키면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일정 부분 냉각기를 가지면서 거기에서 어떤 협상의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겠는가. 그 스탠드 스틸을 이제 미국이 제안을 했다라고 보는데 한국은 이걸 수용했다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아마 한중일 외무부 장관 회담 예. 베이징에서 했죠. 그때 한일 간의 외교 장관 회담할 때 최종적으로 우리 강 장관께서 물어보지 않았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럴 생각을 있는데 너희들이 28일 날 이렇게 종료 이제 시행일인데 그거 너 연기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고노 외상이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고 산업상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반대로 얘기하면 자기는 안 받아들이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청와대에서 그렇게 3시간 넘게 열띤 토론을 거쳐서 이제 결국은 그만뒀다라고 보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스탠드 스틸은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선후의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제 핵심 소재 말고 지금 백색 국가 관련 2개 상호하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까? 그렇죠. 그래서 선후의 문제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정부에서는 백색 국가 제외하는 거 너 먼저 중단하면 지소미아 종료하는 거 이거 우리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 일본에서는 그 반대로 얘기하겠죠. 예. 그래서 이것은 지금 선후의 문제가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 신범철 박사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의 한미일 안보 협력이라고 하는 거 이것만큼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어요? 여기에 대한 주 책임을 지는 사람이 바로 미 국무부의 동아태 차관부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 스튜리엘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리고 그 상위에 국무부 차원에서 더 나서서 설득하고 또 대통령 차원에서 설득하고 하는 그런 노력이 아주 강하게 이루어진다면 예. 제가 볼 때는 스탠드 스틸은 복원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거 진행되는 것 관련해 가지고 이제 언론 보도들이라든가 전문가들이 지금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간의 방위비 분담 관련이라든가 다른 통상에서의 미국의 압박 계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특별하게 어떤 그 연관성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미국이 어떻게 했느냐고 예.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지소미아 협정이 종료되면서 불가피하게 우리가 일정한 어떤 정보 역량을 강화시킬 예.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정보 역량을 강화시키면서 한미 동맹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기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하, 예. 그러나 이 방위비 분담 문제라든가와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이 지소미아 사태가 없었을 때도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50억 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특별하게 연관성은 있을 수 없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위비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실제 지금 우리나라가 그 방위비 분담하는 비율은 아주 높습니다. 그러니까 독일이라든가 일본 등에 비해서 일본에 비해서 거의 2배. 독일에 비하면 한 4배 정도 GDP 대비입니다. 이렇게 기여하고 있고 그다음에 간접적인 지원 비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토지도 무상으로 공유하고 그런가 수도값, 가스값, 전기값 이런 것도 그 면제 또는 감면해주고 온갖 세금도 감면해주고 등등. 이게 그 통계를 보니까 약 2조 5천억에서 3조 가량 된다고요. 해마다. 우리가 지원하는 액수가. 우리가 지금 그럼 공식적으로 지금 분담한다는 액수는 얼마 정도 표방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올해가 1조 389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2, 3조가 된다. 그럼요. 3조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한미 동맹을 놓고 볼 때 우리가 부담해야 될 거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나 그게 그렇게 터무니없이 근거 없이 이렇게 돼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직간접으로 기여하는 바도 잘 검토하면서 효율적으로 만들어져야지 이번 지소미아 사태를 보면서 이걸 계기로 우리 보고 방위비를 많이 내라고 한다든가 이런 것은 있을 수도 없고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신본준 박사님. 뭐 직접 너희들 지소미아 종료했으니까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이렇게 이야기는 안 할 거예요. 다만 지금 미국이 생각하는 동아시아, 동북아 전략과 관련해서 한국이 엇박자를 놓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압력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방위비 협상이 되었든 또는 뭐 북한 핵 문제 협상과 관련해서도 지금 한국이 약간 배제돼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북한으로부터 메시지를 못 받으면 결국 미국에 의존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 협조하는 것도 조금씩 지연하겠죠. 나름대로 미국의 목소리를 한국이 거부할 때는 거기에 따른 압박을 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서 어떠한 압박이 올 것인가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방위비 분담금에 접근하는 방법은 심재건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우리가 뭐 미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줄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 목적에 맞는 지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 목적이라 하면 일단 이제 전체 우리가 지원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요. 영어로는 SMA, Special Measure Agreement라고 해서 특별협정이에요. 그거는 뭐냐면은 뭐 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미국이 주둔하는 데 있어서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제외된 부분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운영비에 저희가 한 50%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저희가 꼼꼼히 따져야 된다. 그리고 미국의 요구사항이 높아진다고 하면 우리도 일본처럼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일본이 어떤 우리는 식인데요? 총액을 주고요. 일본은 항목별로 줘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원하는 요구사항을 다 하나씩 제출해라. 그동안의 협의 협상 과정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논의가 안 됐을까요? 과거에는 그런 부분이 논의가 있고 우리가 일본보다 비율은 적어요. 일본은 70%, 우리는 50% 부담한다고 하는데 50% 부담하더라도 저는 훨씬 더 유용하게 미국한테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게 항목별로 받으면은 그 안에서 뭐 이렇게 자기들이 전용을 하거나 이런 게 불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전용을 허용했기 때문에 미국에 충분히 우리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추가적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우리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협상을 잘함으로 해서 예방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좀 잠깐 하시고 홍 박사님. 신 교수님 말씀하신 것에서 저는 이번 그 지소미아 종료 문제가 우리가 미국과 엇박자를 내는 거다 뭐 이렇게까지 생각지는 않습니다. 아까 뭐 발언에 대한 제가 속내를 아까 질문 잠깐 드리긴 했었는데요. 제가 이제 심 의원님이 이제 말씀하신 거에 몇 가지 또 주목해야 될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방위비 분담금은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1990년 이전에는 우린 1원도 안 내던 거예요. 우리 경제가 좀 좋아졌으니까 한국도 좀 미군 고생하는데 좀 돈 좀 내라. 그래서 특별 협정을 왜 특별이냐? 이제부터는 주겠다 그래서 처음 1,000억 원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한 29년 됐죠. 10배가 됐습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 5배로 더 올려달라? 처음 주기 시작한 게 91년인가요? 91년에 1,000억 원으로 시작했어요. 지금 1조가 넘었어요. 두 번째, 지금 신 박사께서 잘 지적하셨는데 일본은 항목 하나하나 지불할 때마다 요거 꼭 쓰십시오. 영수증 가져오세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는 총액으로 그냥 1조로 그냥 줘버려요. 그러니까 매년 돈이 남아가지고요. 한 2조 정도 남았습니다. 그걸 남았으면 돌려줘야지. 대한민국 그 세금으로 만든 돈인데 그 자기네들이 필요해서 우리가 도와줘서 써서 남았으면 사용 안 했으니까 돌려줘야 되잖아요. 안 돌려주고 저축해 놓고 있는 돈이 최소 1조가 넘어가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시민단체 같은 데서 많이 문제를 삼았는데 이게 하도 돈이 많이 남으니까 그걸 갖다가 평택 이전비로 일부 소위 전용을 했습니다. 근데 눈 감아줬어요. 그래도 뭐 한미 간에 뭐 기지 이전하는데 썼다니까 좀 그런데 이거를 갖다 또 올려달라 그러면 저는 이제 제 제안은 뭐냐면 지금 28,500명의 주한미군이 사실 필요하냐. 저는 28,000명이 너무 많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2배, 3배로 올려달라 그러면 한 10,000명 정도는 좀 감축을 해도 좋겠다. 저라면 제안을 하겠습니다. 10,000명을 감축하고 돈이 많이 든다니까 감축하고 방위비 분담금 오히려 좀 줄이자. 그러면요, 미국은 틀림없이 그러면 분담금 문제는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작년 수준으로 받겠습니다 할 거예요. 왜냐? 미국으로 군대를 데려가면 유지비가 훨씬 많이 들고요. 미국이 한국에 주둔시키는 목적은 북한의 남침만 억제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의 세계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중국을 억제하려는 건데 한국처럼 좋은 곳이 어디 있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28,500명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15,000명만 있어도 핵억지력만 알겠습니다. 있으면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더 북한보다 우세해요. 예. 따라서 핵억지력만 미국이 제공하면 주한미군 규모는 좀 줄여도 된다. 예. 그거를 우리가 당당하게 지금 제안했으면 하는 이제 바람입니다. 주한미군 주둔 규모의 우리가 주도적인 축소론까지 같이 얘기하셨는데요. 두 분 연거푸 손을 들으셨는데 순서대로 발언해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확대되면 오늘 뭐 밤새도록 토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방위비 분담금은 한국만 내는 건 아니고요. 네. 일본하고 독일도 내고 있고요. 독일, 일본 내고 난 뒤에 한국이 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거. 네, 뭐 미리 아까 뭐 먼저 91년 얘기했습니다. 예, 미리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러면 우리 한국은 소요행으로 못했느냐? 우리 한국이 내는 것은 총액행이고 일본이 내는 것은 아까 항목별로 내는 거니까 소요행이거든요. 네. 뭐에 대해서 얼마.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도 소요행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소요형으로 그때 하면 아까 우리 홍 박사님 말씀하신 그 돈 가지고 택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그러면 총액형으로 하자 이렇게 오히려 시작을- 당시로서는 유리한 계산 방식이었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그것이 더 유리했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이렇게 지나면서 지금 현재 두 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요구가 조금 도를 지나치는 정도 수준으로 가니까 이제는 한국 입장에서도 보면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의 기지들이 많이 통폐합됐잖아요. 네. 되고 또 평택이라고 하는 그 기지는 뭐 전 세계에서 제일 큰 해외 기지라고 볼 수 네, 있는데 뭐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실상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는 소요형으로 하는 것이 우리한테 훨씬 더 지금. 유리하다라고 예. 하는 거를 말씀을 아까 드리고요. 맞대응 방식으로 주도적인 미군 그 주둔 축소 주장 어떻게 보십니까? 그 부분은 따로 한번 빼내가지고 아니, 얘기하면 그러면 잘 간단하게 동의하시는 거 어떠세요? 여기 예. 여기 말씀드릴게요. 잠시만요. 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질문의 핵심 요지는 결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방위비 분담금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느냐라고 질문하셨잖아요. 저는 심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네. 이것이 결정적인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지소미아 종료 이전에 이미 지금 미국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5배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데요. 한국, 일본, 독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똑같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이 뭐냐? 총 주둔 비용이에요. 예. 총 주둔 비용 플러스 50%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떤 의미를 미국으로부터 가지느냐면 한국은 올해 이게 돼서 협정을 체결해야 되는 거고 일본은 내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협정만 잘 체결이 되면 이제 일본과 독일에서 훨씬 더 유리한 입장에서 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렇게 무리하게 미국이 요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주한미군을 감축한다는 상황은 역시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너무 상황을 좋게 보시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지금 북한의 위협이 있는 상황에서 주한미군 감축은 한국에 대한 우리 내부적인 안보 우려와 북한에 대한 잘못된 메시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오판 유도, 그래서 전략적으로 옳지 않고요. 한 10,000명 정도 빼면 좋지 않겠느냐? 그럼 누가 빠집니까? 지상군이 빠져나갈 거예요. 근데 그 지상군이야말로 대북 억제력의 핵심이거든요. 해공군은 오히려 중국을 견제할 수 있지만 지상군은 한국에 있음으로 해서 실질적인 인계철선의 역할을 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튼튼히 해주는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갖다가 잘못 이렇게 미스리딩, 잘못된 길로 우리를 이끌 수 있어서 걱정이 크고요. 혹시 미국이 스스로 축소할 여지는 없습니까? 미국이 나중에 상황을 봐서는 축소할 수 있겠죠. 사실 탈냉전 때 이미 축소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때 북한 핵이라는 이슈가 터지면서 우리에겐 다행스럽게도 주한미군이 주둔을 하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상황이 호전되면 미국도 축소 이야기는 나올 것이다. 그럼 그때 맞춰서 우리가 그래? 그럼 너희들이 해줄 수 있는 억제력의 보강은 무엇이냐? 우리가 오히려 요구를 하면서 축소를 하게 만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제가 한 말씀 북한의 군사력보다 우리 대한민국 국군은 국방비를 이제 많이 타기 위해서 우리 국군이 북한보다 마치 약한 것처럼 이렇게 많이 행사를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 군이 북한보다 국방비를 10배 정도 이상 쓰고 있고 이 무기나 전차나 항공력 압도적으로 우리가 우세하고요. 따라서 북한을 억제하는데 북한에 대해서 너무나 큰 군사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북한은 사실은 우리 재래식 군사력만 가지고는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위협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그 신범철 박사하고 두 분이 대비가 되네요. 빼놓고 계시잖아요. 핵을. 그러니까 핵억지력은 미국이 제공하는 거죠. 핵억지력은 28,500명이 제공하는 게 아닙니다. 핵억지력은 핵으로 하는 거지 28,500명이 하는 게 아니라 알겠습니다. 너무 많으니까 18,000명만 두고 10,000명은
그걸 해서 부담을 줄여주겠다. 그 용어를 잘 사용해 외교적으로 해야죠. 그동안 지금 고생하셨는데 좀 10,000명 정도는 줄여도 우리가 이제 국방 능력이 낮아서 우리가 할 수도 있다. 그 대신에 핵 억지력은 확실히 보장해라. 영어를 어떻게 구분해서 표현할까요? 줄여드리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프리즈를 좀 많이 쓰면서 얘기를 해야죠. 근데 어쨌든 제가 미국에 대해서 각을 세우자는 게 아니라 미국에 대해서 너무 주눅이 들어서 네. 자칫하면 주한미군을 조금이라도 감축하면 안 되지 하는 그런 마음을 갖지 말자는 거죠. 10,000명 정도는 네. 빼더라도 전혀 지장이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자 신 합니다. 박사님께 20초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그런 관련 협상 발언. 당연히 해야죠. 근데 언제 해야 돼요?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감소되는 걸 보면서 하는 것이 우리 국익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동북아 정세 전체에 관한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우리 전문가들에다가 또 사실상 또 이제 의원 자격으로 나오셨지만 이 분야 또 심재권 의원님 전문가이시긴 한데 네 분의 전문가가 하나의 주제 가지고 정말 끝없이 토론할 만합니다만은 몇 개 또 크게 우리가 살펴야 될 대목이 있으니까는요. 이렇게 지금 이제 일단은 형식상으로는 한일 간의 갈등으로 비롯된 문제가 조금 전에 얘기 나왔다시피 이제 미국의 한미 동맹 문제까지 같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동북아시아 전반의 지금 이제 문제, 특히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아시아 배치 계획 놓고 이제 중국의 반응 또 나머지 러시아의 반발도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최근에 동북아 외교안보 환경 지금 심재권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예, 사실 뭐 외교 안보 환경도 그냥 뭐 계속 있지만 최근에 뭔가 좀 되고 있다고 대부분 인식하고 있으니까요. 뭐 우리네 일상생활처럼 예. 언제나 무슨 사건인가가 있기 마련이죠. 예, 예. 그런데 어쨌든 최근의 상황을 놓고 보자면은 지금 말씀하신 중거리 그 핵미사일 배치 문제 또 무엇보다도 지금 그 미중 무역 갈등 어떻게 보면 패권 갈등이 예, 예. 아주 심각합니다. 참 우려될 그런 수준이라고 보고요. 또 그런가 하면은 그 북미 간의 이 핵 그 비핵화 문제도 정체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그 우리나라는 일본과 이렇게 그런 마찰을 빚고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이 우려스럽습니다. 그런데 저는 우리가 특별하게 뭐 긴장하거나 당혹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있을 수 있는 주변 상황으로 보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야말로 상황별로 뭐 어떻게 보자면 맞춤형 그런 그 외교적 입장을 갖는 게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이 지소미아 문제 보자면은 아까들 다들 말씀하셨지만은 만약 그 원인을 제공했던 일본이 그것을 이렇게 결자 해지 입장에서 뭔가 실마리를 풀어주면은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잘 그 풀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케이스별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예, 1953년 이후에 현재 이르기까지 뭐 어느 한 해도 올해가 제일 이제 좀 위기에 휴전 이후에 가장 휴전 이후에 위기에 처했다고 얘기 안 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처해 있는데 글쎄요, 지금 뭐 저도 꽤 살긴 살았는데 보니까 사람들 얘기가 그래도 지금이 제일 좀 위기지 않는가 과거하고 비교해 보면. 그래서 왜 그러냐 홍 박사님 하니까 뭐 고개를 갸우뚱하시네요. 네, 이제 그 차이는 분명히 저는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현실은 분명히 위기인데 이것을 이제 인식하느냐 못하느냐는 것은 각자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인식은 이래요. 지금 이제 우리 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이제 큰 틀에서 보면 이 중국과 미국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 긴장을 넘어서 패권 경쟁을 넘어서 지금 어떤 분은 패권 전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여기까지 지금 가 있는 상태고요. 게다가 이제 북한 핵 문제는 거의 교착 상태에 지금 빠져 있는 상황이고, 게다가 지금 북한하고 중국과는 벌써 4번 뭐 방중하고 또 방북도 이루어졌고 10월 달에 또 뭐 방중이 이루어질지 모르지만 그렇게 굉장히 가까이 가 있고 강화되고 있는 추세입니까? 강화되고 있고 게다가 또 이 러시아의 공군기는 우리 독도 영공을 침범하고 있고 그다음에 중국의 폭격기는 우리 그 카디제를 갖다 침입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한미일 소위 말해서 북중러의 북방 삼각관계는 굉장히 공고해지고 단단해지는데 여기에 맞대응해야 될 한미일의 안보 협력은 오히려 일본이 이게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하고 우리는 또 지소미아 종료하고 오히려 이게 이제 와해되어 가고 있는
그런 이제 어떤 안보 정세라고 볼 수 말씀하신 게 있는데요. 약간의 과거의 3대3 구도에서 지금은 우리가 고립돼 있는 것처럼 아니요, 말씀하시네요. 우리만 고립돼 있다라기보다는 제가 이제 이런 관계는 미국한테도 좋지 않고 일본한테도 좋지 않고 한국한테도 좋지 않아요. 예. 그래서 북방 삼각관계라고 하는 것은 강화되어 가고 있는데 오히려 한미일 관계는 각자 도생으로 예. 각자 도생으로 가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미일 이런 형태로 가고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인식의 문제, 저는 뭐 인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협에 대해서. 그래서 저는 그 위협을 굉장히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예, 말씀드립니다. 동의하지 않는 표정이었던 홍현익 박사님. 아니 네. 동의하지 않는 건 아니고요. 네. 그 북중러 한미일 이렇게 구도로 나눠보는 방식 자체가 그게 이제 냉전기 시대 방식인 거예요, 사실은. 그 남북 관계가 좋고 작년을 생각해 보면 남북 관계 좋고 또 쥐소미아 이전에 한중 관계가 동반자 관계로 박근혜 대통령이 천안문 광장에 가서 푸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바로 옆에서 중국군의 열병을 사찰을 받고 했을 그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됐나? 이렇게 된 이유를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북한의 도발도 있는데 북한은 최근에 큰 도발은 안 하니까. 결정적인 게 쥐소미아하고 사드였던 거예요. 그래서 한중 간의 관계가 벌어지니까 북한하고 중국 원래는 북중 관계가 가까워지면 남북 관계도 좋아지고 북핵 문제 해결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한동안 우리가 해왔어요. 근데 지금 북중 관계가 가까워지면 위기로 왜 생각을 하게 됐냐? 쥐소미아와 사드 때문인 거예요. 이렇게 진영으로 가르는 누가 가르고 있느냐? 미국이 가르고 있는 거예요. 일본이 가르고 있고. 중국이나 러시아는 오히려 과거의 냉전 시대에는 달랐지만 지금 탈냉전 이후에는 이들은 오히려 지역 협력을 하고 우방국들하고 좀 친목을 도모하려고 러시아 보세요. 예. 가스관 건설하고 철도 연결하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지금 중점을 지금 미국이 군사 위주의 해법을 쓰고 중국과 러시아는 오히려 경제 협력을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분위기에서 아무리 한미 동맹이 중요하지만 미국의 이런 군사 위주의 해법 정책은 시대 정신에 반하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북중 관계가 좋아지고 북러 관계가 좋아지고 하는 거를 위기 의식으로 느끼기보다는 오히려 북한이 국제사회에 나오는 계기라고 생각을 하고 네. 중국과 러시아도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바라고 있는 나라예요. 따라서 김정은이 그냥 폐쇄 정책으로 그냥 평양에만 딱 갇혀 있는 것보다 왔다 갔다 하는 게 오히려 우리한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고 그 대신에 우리가 한미일 관계는 잘 해야죠, 물론. 예. 그렇게 생각하는 방식으로 하고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중거리 미사일 이거는 이제 미소 간의 이게 전략적 균형을 87년에 골바초프가 워싱턴에 가서 조약을 맺었는데 여기서 빠뜨린 게 뭐냐면 영국하고 프랑스, 중국은 중거리 미사일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근데 미국하고 러시아는 워낙 장거리 미사일로 5,000개씩 갖고 있기 때문에 중거리까지 하다간 자칫하다가 중거리 미사일로 우리 간에 직접 전쟁이 날 수도 있다. 따라서 위험하니까 폐기하자 해서 했는데 지금은 미국의 주적이 러시아가 아니라 중국이 돼버렸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러시아하고 조약을 깬 건 사실 중국 때문에 깼는데 그 미사일을 한국에 배치하겠다. 네. 이거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쥐소미아 종료가 잘 됐고 그 전반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조소미아와 사드로 한미 동맹이 반중 동맹이 됐어요. 우리는 중국하고 적대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근데 적대가 됐으니까 만약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면 이건 사드보다 몇 배로 완전히 반중 동맹이 될 겁니다. 이거는 네. 반드시 막아야 됩니다. 네, 한 두 가지 정도를 상당히 이제 구분되게 얘기해 주셨는데 하나는 지금 시대적으로 변화하는 외교 환경을 두고 위기라고 볼 필요 있느냐라는 문제를 제기하셨고 특히 이제 INF 관련해 가지고 과거의 미소 시대하고 다르게 이제 미중 관계 차원에서 봐야 된다라는 지적까지 주셨습니다. 네, 신범철 박사님. 뭐 저는 상황은 어려워진다고 생각하고요. 홍 박사님하고 뭐 이견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을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하는데 중국과 러시아가 협력을 하려고 하고 미국이 문제의 원인이다 이렇게 보시는 건 저는 아직은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협력을 하려는 나라가 방공 식별구역에 들어오고 특히 영공까지 2차례나 침범한 거는요. 과연 그 협력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네. 환경이 어려운 건 어쩔 수 없이 영내 세력 전이가 일어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탈냉전 이후, 탈냉전의 바로 직전인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전성기였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성장한 중국이 미국에 도전하고 있고 미국은 상대적으로 쇠퇴하기 때문에 자신의 동맹국들과 네트워킹,
협력을 함으로써 그걸 대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과거에는 오지 않던 중국 문제에 대한 관여 요구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부담을 느끼게 되는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국익은 아직 동맹 쪽에 있다. 왜? 미국이 어떻게 보면 영내 패권 국가였을 때 그러니까 8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이 우리가 가장 크게 성장한 기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세력이 완전히 전이돼서 우리가 미국의 편일 때 국익에 손실이 따르는 것이 분명해지지 않을 때까지는 동맹의 편에 서는 것이 좋고 그걸 유지하기 여기서 위해서 한미 동맹만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한미일 간의 협력, 삼각 협력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겁니까? 저는 한미일 협력이 필요한 것은 한미 동맹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일본의 의도를 저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필요한 만큼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그것을 중시 여기는 왜? 도전자에 대해서 방어자로서 자기 혼자 방어하는 것보단 같은 팀을 만드는 것이 유리하겠다는 그 전략 자체를 우리가 부인할 때 양자 관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요. 중거리 미사일 문제는 지금 당장 배치하자고는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 나름대로 또 셈법이 있는 거거든요. 예. 중거리 그 조약을 파기한 것은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을 미국이 막을 수가 없었어요. 왜? 러시아하고 해서 미국은 지난 20, 30년 동안 중거리 미사일을 새롭게 개발하지 않았는데 중국은 그 사이에 둥펑 21, 둥펑 26 해서 미국을 계속 공격할 수 있는 괌을 타격할 수 있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들을 계속 개발해서 배치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1차적으로 원하는 것은 중국까지 포함한 새로운 조약인데 그 요구를 계속 할 거지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때 문제가 제기가 된다. 그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 번 더 심각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지금 시청자 지금 이제 의견 소개해 드리려고 했었는데 계속 발언 신청하셔서 짧게 듣고 가겠습니다. 얘기하십시오. 예. 의원님, 예. 대신 짧게 해주십시오. 예. 마치 신 박사님이 제가 무슨 한미동맹에 반대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셔서 저는 한미동맹을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이 호혜적인 동맹이 돼야지 미국의 이익에만 기여하고 한국은 완전히 사지에 mon다. 왜 한미동맹을 왜 합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해서 하는데 한미동맹을 지키기 위해서 정보냐고는 북한의 미사일 정보 거의 뭐 2차적인 정보만 조금 주고 한국을 완전히 그 일본의 방패막이로 내세우고 전초병으로 만들어서 총알바지 역할을 하게 하는데 이게 어떻게 올바른 호혜적인 한미동맹이 아니잖아요. 올바른 한미동맹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이걸 어디서 할 수 있냐면은 그 미순얀 효선얀 사건이 있었잖아요. 장갑차 네. 사건. 그때 그 주한미군 사령관이 그 사병이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실수를 했지만 과실이잖아요. 그럼 약간의 경미하더라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처벌하지 않고 미국으로 돌려보내고 사과도 안 했어요. 예. 이렇게 한국을 무시하고 한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식으로 한미동맹이 운이되고 한미동맹이 지상에 무슨 그 한미동맹만 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것처럼 한다면 거꾸로 한미동맹 자체가 깨질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예. 그런 한미동맹 원치 않습니다. 한미동맹은 필요하지만은 호혜적인 올바른 입장에서 동맹이 된다. 돼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호혜적이야죠. 호혜적인 걸 만드는데 지금 반중 동맹이 되는데 북한의 위협을 너무 간과하고 말씀을 하시니까 무슨 소리? 우리가 지금 북한은 어떻게든지 재래식 군사력은 우리가 압도하기 때문에 핵 억지력은 확보하고 북한을 국제사회로 끌어들여서 지금은 남북 간의 그 국경선이 돼가지고서는 네. 가지도 못하고 경협도 못하고 그리고 결국은 통일될 때 비용만 점점 커지고 있잖아요. 빨리 북한을 열어서 경협을 해야 되는데 이걸 누가 막고 있는 겁니까? 네, 거기까지 하시고요. 거기까지 하시고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경협을 미국이 막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북한이 핵을 계속 가지려고 계속 말씀하시는 얘기하게 거예요? 아니요, 할수 있으면 할게요. 그만하시고 심재호 의원님 짧게 추가하시고 시청자 의견 좀 소개해드려야겠습니다. 예. 예,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지금의 상황, 네. 뭐 위기로 볼 수도 있죠. 그러나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런 그 여러 변화에 불과하다. 저는 기본적으로 그렇게 보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케이스별로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면 된다고 보고요. 예. 그 점에 있어서 우리 오늘의 그 주제 지소미아와 관련해서는 예. 원인 제공한 일본 측의 예. 태도 변화,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계속 이제 특히 신범철 박사, 홍영익 박사 두 분이 논쟁을 하고 있는데 중단은 아니고요. 시청자분들 의견 듣고 나서 포함해서 계속해서 논쟁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예, 저희 방송을 지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의견 주신 분들 많이 주고 계시는데 몇 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하예님의 의견입니다. 한일 지소미아로 우리가 얻은 게 크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일본이 국가안보상의 이유를 들어서 화이트 국가에서
제의한 시점의 재검토는 우리보다 일본이 그 화이트리스트 백색 국가를 제의한을 해결하고 제안을 그쪽이 먼저 해결하고 또 새로운 제안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아까 어떻게 할 것인지 동시에 할 것인지 아니면 누가 선 조치할 것인지 이런 얘기가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일본의 문제와 책임이 있다. 그래서 일본이 먼저 선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김용철님의 의견입니다. 일본이 먼저 결자 해지해야 같은 의견 같습니다. 최아람님의 의견입니다. 지소미아 종료로 한미 동맹에 금이 가기보다는 기존 일본 위주의 동북아 질서에서 중심축을 한반도로 이동해 한미 동맹을 더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회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역시 기존에 해왔던 한미 동맹을 축으로 해 여기다 이제 일본과의 협력 관계 이런 걸 얘기했는데 변하는 과정이다. 또 국제 질서가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최근 상황에서 지소미아 이 관련 종료를 두고 주변 국가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예. 이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앞으로 참 잘 됐다. 우리 사드 배치하는 것도 주권에 관한 사항이고. 북한은 앞으로- 물론 적극 환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중국 반응부터 제가 지금 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주권에 관한 사항이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주권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중국이 말을 못 하겠구나. 그 생각이 하나 들었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아주 잘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우방인 이제 미국은 아까 제가 한국하고 일본한테 각각의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예. 여전히 일본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반대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일본의 태도 이번에 겪으면서 혹시 일본이 뭔가 다른 외교 안보 전략을 택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심재원 의원님? 특별하게 네. 어떤 앞으로 외교안보 전략을 취할지에 예. 대해서 생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예, 현재로서는. 그런데 저는 그 한국, 일본 모두 민주주의 또 시장 경제 이런 그 공통의 가치들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사회 성격 또 지향하는 바에 따라서 크게 어떤 그 색다른 갈등은 가져오지 않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더 나아가서 한미일 삼국 자체가 그런 틀에 함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저는 더 근본적으로 우려하는 것은 역대 자민당 정부들 특히 이 아베 정부가 갖고 있는 그런 역사 의식이 제일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일본이 과거 그 전범 국가로서 그렇게 주변 국가들을 침략했고 이 주변국에 커다란 피해를 줬고 이런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하고 배상하고 이것보다는 가능한 대로 합리화시키고 미화시키고 잊게 만들려 하고 이러면서 일본은 여전히 과거 어떤 군사대국 그 아시아에서의 맹주 이런 역할을 꿈꾸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아베 정부가 그 점에 있어서 그 크게 어떤 그 경도되어 있다고 보고 바로 이것이 사실은 그 우리 이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를 둘러싼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번에 그 차제에 이 지소미아 문제 또 등이 불거지면서 바로 그런 점이 올바르게 잘 정리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예, 세 분이 다 지금 발언 신청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먼저 하실 분 하십시오. 네, 쥐소미아가 이게 이제 종료가 됐기 망정이지 만약에 연장이 됐다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냥 우리 정부가 연장을 했다, 아베는 아마 한국에 대해서 야유와 조롱을 계속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했던 부당한 이유 그거 이상을 훨씬 더 큰 요구를 해야 될 것이고 만약 그 생각을 안 해보시는데 종료를 하지 않고 만약에 여기에 아베는 완전히 꼼수를 핀 거예요. 자기는 쥐소미아 계속 오히려 연장했으면 좋겠다. 연장했으면 한일 관계가 오히려 안 좋았을 거다라고 보시네요. 한일 관계 안 좋은 게 아니라 일본이 우리를 완전히 부활하고 생각하고 조롱하고 야유하고 더 많은 욕을 하고 징용군 문제는 알아서 해결해라 그럴 테고 그리고 미국도요. 이게 지금 사실 한국을 궁지에 몰아넣은 게 쥐소미아와 사드인데 네, 이제부터는 짧게 하고 갑시다. 예. 그런 처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지. 예. 만약에 우리가 연장했으면 미국은 더 많은 요구 방위비 분담금 더 내라. 한국은 저렇게 취약하구나 이랬을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일본 내부 문제 그럼 이따가 하겠습니다. 예, 김현우 실장님 하시고 그다음 신범철 박사 하시고요. 네, 예. 한일 관계가 사실상 아베 총리가 등장하면서 사실상 많이 삐뚤어졌어요. 예, 제가 큰 질문 먼저 드린 것도 포함해서 말씀해 아이, 주십시오. 그럼요. 동북아 정세라든가 일본의 인식, 네. 더구나 또 미국의 지금 인도태평양 전략하고 맞물려 가지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어요. 예, 일본의 인식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사실상 1965년도에 한일 협정을 체결했지만 사실상 불완전한 협정이었잖아요. 그건 누구나 다 아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계속해서 보완을 해 나갈 거냐 하는 것이 문제였는데 그 보완을 계속 해 나갔죠. 무라야마 다마, 고노 다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완을 해 왔고 그리고 김대중 오부치 선언을 통해서 이걸 보완해 나갔잖아요. 그래서 예. 일본이 사죄하고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랬는데 사실상 이제 아베 총리가 등장하면서 여기에 대해 부정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죠. 그래서 무라야마 다마 이거 다시 봐야 된다. 고노 다마 이거 다시 재조사해야 된다. 침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전세적으로 통일된 게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한국 국민들 이게 이제 마음을 아주 그냥 정말 상처를 많이 냈거든요. 이런 인식 속에 이제 이 사람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또 야스쿠니 신사까지 참배해가지고 사실상 뭐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한테 뭐 그랬잖아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아베 총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렇게 한국을 백색 국가에서 제외한 거 이것도 경제적인 차원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도 설명이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 아베 총리가 가지고 있는 인식 자체는 한국하고 일본하고는 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일본이 주관하고 한국을 그 하이 시스템으로 넣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전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수많은 이제 회담을 하면서 올해만 하라도 4월달, 5월달, 6월달 한 번씩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끊임없이 세뇌시켜주고 있지 않는가 예.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아베 총리가 퇴진할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느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또 백색 국가 제외한 것에 대해서 일본의 국민들의 정서는 거의 70% 가까이 65, 68 그 정도 되니까 그 정도는 잘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서 필요로 하는 것은 노 아베 예스 자펜. 그러니까 노 자펜까지 가면 안 된다. 그래서 아베 총리를 끊임없이 이게 이제 자기 반성, 성찰 이걸 할 수 있도록 우리의 그 이제 일본의 양식 있는 지식인들이나 또는 예. 사회운동가들 그런 사람들하고 이제 연대도 해야 되고 논의도 해야 되고 그런 그 공공외교 그런 것들을 좀 활발하게 해 나가야 그나마 아베 총리의 인식이 조금 바뀌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예. 합니다. 아베의 일본의 최근의 외교 안보의 전략이든 어떤 뭐 변화가 있는 것인가. 특히 이제 미국의 지금 이제 인도 태평양 전략 관련해서 맞물려서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얘기를 했고요. 아까 홍현익 박사께서는 이번에 지소미아 연장하지 않는 종료 결정 자체가 아베를 다루는 외교안보 전략에서도 아주 바람직한 거였다라는 지적까지 해주셨습니다. 뭐 일본하고 맞대결 계속 하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밀어붙이면 뭐 한번 끝까지 가보는 거죠. 그런데 일본이 우리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에 대해서 아이고 어떡하지 생각할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땡큐 문재인 행정부예요. 왜? 미국이 바로 한국에 대해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까? 결국 일본은 아까 김열수 교수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일본과 한국의 관계는 상당히 미묘한 관계고 어려운 관계라고 생각해요. 그들이 우리를 선의로 대하지 않고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들이 약간 더 우위에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한국을 어떤 나라로 만들려고 하냐면 자꾸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지소미아 종료는 그러한 일본의 논리가 미국에 먹히게 돼 있어요. 전 세계 여론은 우리 편일 수도 있는데 지금 북한의 위협이라든가 동북아 질서 그리고 한일 관계를 볼 때는 미국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게 가장 현명한 접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소미아 종료로 인해서 우리가 깨더라도 일본이 깨게 만드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했는데 우리가 종료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해서 미국의 압박이 우리를 향하고 있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일수록이 우리가 원칙에 입각해서 풀어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상황도 아까 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일본이 그 지난 과거사를 그 미화시키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 정부에 넘기기 위해서 그게 잘 안 되니까 그 경제 보복 조치를 꺼내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이 그 정도인가
옳은 원칙인가를 보면서 대응하는 게 필요하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지소미아 종료가 불가피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참 유감스럽게 생각하리만큼 미국이 정작 원인 제공하지 않은 일본의 원인 제공한 일본에 대해서는 말이 없고 오히려 우리나라를 보고 뭐 실망했다, 유감이다 이런 것은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미국에 대해서 참 유감스럽다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점이라고 봅니다. 예, 예. 그래서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그 한미 관계도 건강하게 상호 호혜적인 또 상호 존중하는 이런 건강한 한미 관계가 되도록 하는 또 그런 한 기회로 이번 일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처음에 예상했듯이 미국의 실망하는 반응 이건 뭐 아주 예상된 거고 오히려 그 정도가 상당히 약했다라고 보는데 한미 동맹을 지상주의로 보면 지상의 그 무슨 우리 대외안보가 모든 걸 해결해주는 요술망치로 보는 입장에서는 미국이 조금이라도 실망하면 한국에서는 3배로 4배로 받아주죠. 우리 보수 언론들은 아 미국이 드디어 우리에 대해서 안 좋은 소리를 했다, 큰일 났다 이러거든요. 저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반응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더라도 우리는 담대하게 우리가 반중 동맹의 선봉장이 되는 건 막아야 된다라고 이제 봤기 때문에 그동안의 언론들이 너무 눈치 보기식으로 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언론 자체가 한미 동맹이 지상에 우리 대한민국의 국익 그 자체예요. 저는 명백히 말씀드리건데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와 국익이 우선이고 거기에 하나의 옵션으로서 한미동맹을 택한 것이고 한미동맹을 하는 게 우리한테 상당히 아직은 유리하니까 하는 것이다. 이런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리스크는 없겠습니까? 우리가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옛날부터 미국이 지구 최고의 강대국이었어요. 옛날에는 청나라, 명나라 뭐 했고 일제시대에는 일본에 다 유학 갔잖아요. 미국으로 안 갔어요. 그러다가 지금 홍 박사는 유럽으로 갔죠. 저는 뭐 프랑스 파리로 갔지만 지금 젊은이들 똑똑한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국으로 많이 가잖아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중국으로도 가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우수한 인재들이 베이징으로 유학을 더 많이 미국보다 갈 때 이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 지상주의에서 미국이 조금만 싫은 소리 하면은 우리 큰일 났다. 이거는 국내에서 미국인보다도 더 국내에서 더 떠받쳐줘요. 예. 근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데 건전한 한미동맹이 안 되면 한미동맹이 깨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미국이 우리에게는 이제 볼멘 소리를 하면서 속으로는 그동안에는 한국만 잘못했다 그러다가 이제 달라졌잖아요. 일본도 잘못했다. 예. 이것만 해도 얼마나 진전입니까? 속으로는 아마 아베 너 때문에 지금 이거 깨졌는데 너 책임져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 모습은 지금 우리가 안 보여서 그러고 보도를 안 해서 그렇지 저는 기대를 하고 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올바른 예. 한미동맹으로 가는 길이다. 그래서 굉장한 기회가 열렸는데 그걸 계속 우려만 해야 되니까 예. 이게 어떻게 알겠습니다. 올바른 한미동맹이 되겠습니까? 예, 한미동맹 관에 대한 문제 제기 또 이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한 견해차를 보여주셨는데 자연스럽게 포함해서 지금 우리가 현 시점에서 우리 국가 이익에 부합하는 외교 전략의 방향, 동맹의 방향, 뭐 이제 사실 이런 방향으로 가면서 우리가 이제 결론을 내려야겠습니다만은 신범철 박사하고 홍현익 박사하고 상당히 특히 한미 동맹에 관한 현실 인식에 좀 차가 있어 보이긴 합니다. 홍현익 박사님 말씀이 다 옳아요. 북한 문제만 빼면 거기에 북한 위협이라는 것을 갖다가 실질적으로 적용하면은 우리가 그 위험 아까 말씀드린 그 위험을 과연 우리가 감수할 것이냐 문제에서 안보는 안전하게 가야 되니까 가능하면 잘 관리하려고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마치 뭐 동맹 지상주의자 이렇게 하는 것은 사안의 과정이라고 하고요. 누구나 또 한미 동맹과 관련해서 이슈를 하면 미국과 투쟁을 합니다. 왜? 과거에 저도 뭐 정부에 있을 때 미사일 협정했는데 100km, 200km 그 사거리 늘리려고 엄청나게 싸워요. 그게 동맹을 관리하는 방법이지 이 대외적으로 비춰지는 그러한 메시지에서 한미 간의 갈등 요인이 생기면 누가 좋아해요? 북한이 좋아하고 중국이 좋아하잖아요. 우리나라를 위해서 좋아할까요? 자기들을 위해서 좋아하는 거죠. 협상 과정에서 밀고 당기기 정도의 갈등은 있어야겠지만 밖으로 노출되는 그렇죠. 것은 그 부분이 동맹 사이에서 이제 안 아쉬운 된다라고 점이라는 좀 거죠. 보내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답은 사실은 다 같다고 생각해요. 일본의 백색 국가 지정 제외하고 지소미아 풀어야죠. 예. 근데 우리가 백색 국가 지정 제외만 계속해서 요구한다고 풀릴 것인가 이 부분이 이제 아쉬워요. 저도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는데
일본에서 주장하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뭐냐? 국내법적으로 강제징용은 옳아요. 대법원 판결이 옳고 국제법의 흐름을 봐도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답을 줘야 되는 부분은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까 김열수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65년 청구권 협정에 따라서 포함된 것은 어떻게 해결될 것인가? 이 부분은 이제 우리도 어느 정도는 우리가 그걸 일본에 직접 제안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예, 적어도 미국하고 그 부분에 있어서 공감대가 형성되면 미국의 압력이 한국을 향하기보다는 일본 쪽으로 향할 것이다. 그거를 물밑에서 만들어 놓는 것이 외교적 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당 내부에서 좀 구체적인 이제 해법이 조금씩 나오기도 하는 것 같던데요. 또 발언 하시겠다고. 예, 우선 그 기본적으로 네. 우리 한미 동맹의 현상과 관련해서 네. 저는 조금 더 우리가 우려할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라고 아니다. 생각합니다. 정말 그 아무리 친한 동맹 간에도 부부 간에도 이견은 있을 수 있는 거고 이제 그것을 얼마나 우리가 건강하게 상호 호혜적으로 또 대등하게 존중하면서 풀어가느냐가 관건이고 그런 노력을 우리가 기울여 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문제는 지금 이런 그 상황을 오히려 우리가 전화위복의 기회로 한일 간의 관계, 한미 동맹 문제, 더 나아가서 이제 새롭게 한반도 평화 번영, 동북아 평화 번영으로 이끌어갈까. 이제 우리가 예전보다는 조금 더 어떤 그 자체적인 힘도 갖게 됐고 하니만큼 어떻게 하면 그렇게 잘 참 전체적인 평화 공동 번영을 이끌어갈까 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세우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현우 실장님. 예, 한미 동맹이 사실상 굉장히 좀 이렇게 조금 멀어져 가고 있다는 생각은 들어요. 그 원심력을 누가 제공? 별로 흔들리지 않고 있다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바로 심 의원님 말씀이 틀렸다고 저는 못하니까 조금 이제 다른 표현으로 쓰는 거죠. 그 원심력을 누가 제공하느냐 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한국이 많이 제기했다라기보다는 오히려 트럼프 대통령이 입에서 많이 제기가 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죠. 야, 그 훈련 돈 많이 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임대료 114불 13센트. 그거보다 돈 10억 뭐 이렇게 받는 게 훨씬 더 쉬웠다 이런 표현. 한국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사안에 대해서 트럼프가 함부로 말하는 것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훈련 한 번도 좋아한 적도 없다. 단거리는 어느 나라를 쏜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껏 생각해온 미국하고 트럼프의 예. 미국하고는 많이 다른 건 달라요. 그래서 한미 동맹에 어떻게 보면 원심력의 기본적인 이게 레토릭을 많이 제공해 준 사람은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사실상 이번에 그 김현종 차장이 우리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발표한 그 발표문에 보면 지소미아 종료 자체가 결국은 한미 간의 관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 시키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 말 속에 모든 것이 저는 다 들어있다라고 생각해요. 우리 대통령께서도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바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걸었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의 근간이었고 예.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축으로 조금 유연성 있게 좌우를 둘러보는 그런 현실 인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세 분도 추가로 좀 발언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시간을 보시면은요, 이제 마무리 이제 발언을 하셔야 될 상황 같습니다. 제가 아시다시피 오늘 그 주제가 이제 지소미아 이게 종료를 계기로 해서 이제 한반도 외교안보 전략에 대한 여러 가지 검토 또 이제 유동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으니까 과연 과제는 무엇인가 이런 논의였었는데요. 두 가지 차원에서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하나는 이제 결국은 여러 나라 또 여러 관계가 맞물려 있지만은 한일 관계를 푸는 문제가 중간 고려에 있다는 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후에 우리 외교안보 전략에서 우선적으로 조금 강조하고 싶은 점을 겉들여서 마지막 발언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신범 변호사 먼저 하시겠습니까? 이제 뭐 저는 외교 정책은 결국 힘과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힘을 가지면 유리한 것이고 적절한 시기에 현명한 외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새해 변화와 시간의 변화를 잘 봐야 되는데 지금은 아직 조금 미국과 각을 세우기엔 이른 시기라고 생각해요. 예. 왜냐하면은 북한의 위협이 실존해 있고 그 위협이 북한이 작년과 같은 경우에는 대화로 나오는 모습을 보이려 했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한국까지도 이렇게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일 때는 가능하면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좋다. 그런 측면에서 뭐 지소미아 종료 철회가 가능하다면 그 전에 우리가 한일 관계의 문제를 풀어냄으로써 지소미아 종료도 철회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튼튼한 한미 관계를 유지하고 그다음에 내년 정도에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이것을 활용한다면 그것이 더 우리 국익의 이익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홍영 실장님. 예, 안보는 기본이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먹고 사는 건 경제로 먹고 살잖아요. 예. 한국의 대외 의존도는 너무나 높습니다. 수출 의존도 어느 나라보다 높죠. 일본의 2배 이상 높죠. 근데 우리가 중국과 홍콩에 수출하는 것이 일본과 미국에 수출하는 것의 2배입니다. 그 합친 거의 2배. 중국이란 나라가 그렇게 중요한 나라가 됐어요. 내용 면에서도 미국에 우리가 1년에 170억 달러 작년에 흑자냈는데 중국의 홍콩과 합치면 900억 달러 흑자를 냈습니다. 5배 흑자를 줘요. 일본은 우리한테 230억 달러 적자를 안겨주는 나라예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한미동맹도 중요하지만 김현종 차장이 얘기한 업그레이드는 저는 올바르고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한미동맹을 만들자는 거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미국을 저는 이제 방위분담금이나 중거리 미사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이건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전자권을 이제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첨단 무기는 미국에서 사고 호르무즈 해협은 우리가 지금 우리 원유 가져오는 걸 우리가 보호해야 되는데 안 했으니까 그동안 고마웠는데 우리가 좀 기여하겠다고 해서 한미동맹을 제대로 가져가는데 이제 제가 기대하는 거는 한국도 중요한 나라라는 거를 요 지소미아 종료로 새삼 인식하게 된 미국이 지소미아 종료로 두려움을 갖게 된 일본을 설득해서 백색 국가 리스트에서 다시 원상 복귀시킨다면 우리도 지소미아를 다시 한번 검토해보는 게 좋겠다. 예, 저는 이제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그 고난의 역사와 침략의 역사 여기에 대한 역사 인식을 제대로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것을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대통령께서 가지고 계시는 한미동맹이 우리 외교의 축이다라고 하는 거 그 정신을 계속 가져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원교 건공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세 번째는 북중러 삼각관계가 굉장히 공고화되고 있는데 지금 한미일 관계는 굉장히 좀 불편한 가기로 가고 있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이것을 좀 복원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번째는 전통적인 일본과 아베 일본을 구분할 필요가 있고 전통적인 미국과 트럼프의 미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포호빙하 요새 많이 나오대요. 그래서 맨손으로 호랑이 때려잡고 맨몸으로 강을 건너는. 그래서 한번 저질르면 소리 지르면 속은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아주 임사이구의 정신으로 우리가 외교를 좀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심정은 의원님. 예, 저는 기본적으로 그 한국과 일본, 미국 모두 공통의 사회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북중러 관계가 어떻고 우리 한미일 관계가 어떻고 하는 점에 있어서 크게 우려할 바는 없다고 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지향해야 될 그 방향은 평화와 공동 번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한반도 평화, 한반도 번영. 어떻게 하면 동북아 평화, 동북아 번영을 이끌어낼까?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 세계 공동의 번영을 이끌어낼까? 이게 우리의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런 시각에서 볼 때 한미 동맹도 또 최근 한일 관계 문제도 우리가 참 지혜롭게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미 동맹 소중한 만큼 바로 그 평화와 공동 번영을 이끌어내는데 기여할 수 있는 거고 한일 관계 또한 그런 방향으로 건강하게 나가도록 우리가 해낼 수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목표는 우리 이웃과의 평화 그리고 공동 번영이다. 어떻게 하면 그걸 할 수 있지? 이렇게 접근해 가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지소미아 종료 결정 이후에 우리의 외교안보 전략에 대해서 얘기 나눴습니다. 신범철 박사, 김열수 실장님, 심재원 의원님, 홍익 박사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최근에 그 동맹 논란을 두고 국익보다 우선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동맹 자체가 국가 이익을 위한 동맹입니다. 국익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는 시국이긴 한데요. 특히 외교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우리 국내 내부에 힘을 모을 때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